시청자 여러분, 경기 북부 지역의 최대 격전지에 왔습니다. 남양주시입니다. 남양주시의 가불병, 지금 지역이 세 개죠? 예, 가불병. 예, 가불병 지역 중에서 가장 확실한 우리 카드입니다. 예, 가불병 지역 중에서 병입니다. 남양주시 병 지역의 조광한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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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조광하니까 박수가 나오네. 인기 비결이 뭐예요? 아니, 근데 설날이어서 그래요. 아, 설날이 옛날 설날에 고스톱 다 쳤는데, 예. 그래도 설에는 그 광파는 재미가 쏠쏠하게 있었으니까. 그래요. 예. 원래 여기 남양주 시장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 하시다가 이제 이 지역의 병 예. 국회의원으로 지금 출마를 하셨는데, 사실 시장 하실 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어가지고 예. 우리 자유파 진영 입장에서는 이제 그 강 건너에 있는 동네였는데 네. 거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남양주시장 같은 당인데 남양주시장에 우리 조광한 시장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어요. 예. 싸움을 몇 년을 했어요? 이재명이하고? 이재명이 요거 한 4년, 5년,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아이고, 왜냐면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예. 정치권에서 예. 퇴출되기까지는 그 싸움을 계속 해야 돼요. 악연이라 그래야 됩니까? 예. 그 악연이라 수도 있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네. 그리고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포퓰리즘이에요. 아하. 포퓰리즘. 예. 그러니까 퍼주기. 음. 그러니까 뭐 복지 내지는 평등을 가장해서 네. 그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네. 금품을 제공해요. 아하. 그러니까 옛날에 고무신 막걸리 선거보다 네. 더 나쁜 더 얍삽하고 야비하고. 아주 악성 포퓰리즘이죠. 더 사악하고. 예. 왜냐하면은 고무신 막걸리는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요. 오히려 네. 그거는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일 뿐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정책은 국가의 재정을 좀먹는 정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국가의 리더가 돼서 계속 그런 선심성 네.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매표 행위를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처럼 돈봉투를 직접 돌리면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면 되는데. 네. 이걸 정책으로 포장해서 몇 조씩 막 국가 돈을 그렇죠. 퍽퍽 예. 선심 쓰면서 예. 쓰니까 예. 이걸 잡아놓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더 사악한 암적 존재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또 말씀이시에요. 하나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포퓰리즘. 아, 두 번째가 이 사람은 리더의 덕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인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가장 완벽한 사기꾼이 뭐냐면요. 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거는 이제 고수들이 남을 잘 속이죠. 어설픈 놈은 다 들키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가장 완벽한 사기꾼은 자기 자신을 속여요. 아하.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잖아요. 대표적인 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아니 그것도 방송이나 기자회견에서 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 스스로. 전 국민을 향해서 정당 대표 연설을 예. 해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놓고 막상 표결하려고 그러니까 전날 페이스북에다 그냥 SNS에다 올렸잖아요. 눈물의 편지. 예, 눈물의 편지 저 부결시켜 주세요 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해도 본인 스스로가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미국 정치에서 닉슨이 탄핵당할 뻔했잖아요. 그래요. 사퇴했잖아요. 예. 뭐 때문에 그랬나요?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 때문이잖아요. 예. 도청은 사실 뭐 그럴 수 그렇죠. 있었는데. 예. 예. 그리고 클린턴과 루인스키의 스캔들. 클린턴도 탄핵 위기에 몰렸잖아요. 그것도 거짓말. 거짓말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뻔한 거짓말을 수차에 걸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말이에요, 후보님.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하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는데, 아이, 저거는 원래 저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별로 화도 안 나는가 봐.
근데 그거는 우리의 정신적 가치가 무너졌다고 볼 수도 있고 네. 그 도덕적 기준이 몰락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하,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덕적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눈물겨운 노력은 있는 것이죠. 지금 예. 우리 박사님도 대표적인 지켜보려고 노력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꽤 노력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예,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세 가지라고 예. 제가 말씀드렸죠. 네. 정말 망국적 포퓰리즘 그리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 아. 근데 마지막은 사람으로서의 인성이 완전히 저희 그 최악이죠. 아. 이 본인 때문에 4사람인가 5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인간적 고뇌와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어요. 특히 그 한 사람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예, 그 빈소가 차려진 상태에서 그때가 크리스마스 때인가? 예, 이건 무슨 루돌프 뭐 분장하고 뭐 웃으면서 춤을 추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걸 영상으로 찍어 올리고. 예. 그런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뭐 예. 그 다음에 형수한테 욕설 한 거 그거 야, 그 뭐 변명하느라고 저 민주당의 몇몇 사람들은 그게 가슴 아픈 가정사라고 하는데 네. 아니 그럼 가슴 아픈 가정사 가진 사람들은 전부 저희 그 여성 성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저희 그 이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다 해도 괜찮은가요? 아이, 후보님, 그 우리 저 고성범 본부장 알죠? 네. 제 동생. 예. 아 이재명이 때문에 제가 가끔 동생 눈치 봐야 된다니까. 왜요? 저것이 혹시 나를 정신병원에. 지금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있으면 이렇게 말도 못해. 저도 딱 살펴봤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이재명이 하나 때문에 정말 나라가 정말 이게 무슨 꼴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블랙홀에 빠져가지고요. 예. 지금 이제 나라가 큰일 났죠. 지금 여기 이재명이라는 그 블랙홀이 우리 사회가 지금 시급히 준비해야 될 수많은 과제들이 네. 전부 저기 묻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강한 후보가 이 남양주 시장을 할 때 한 4, 5년 이상 이재명이랑 진짜 격렬하게 싸웠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고생했죠. 고생했죠. 예.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고생을 좀 했어요. 그때 우리 자유파 국민들 중에서 일부가 우리 조광한 시장을 응원했어요. 네.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저분은 자살당하면 안 되는데. 예. 아, 그런 걱정까지 있었다니까. 예. 근데 저는 예. 애들이 어려서 자살을 못해요. 그게 제일 큰 요인인데, 예. 이를테면은 아마 다 장성하고, 예. 가정을 꾸려서 살고, 또 손자, 손녀들도 있고 그러면은, 예. 이제 아마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나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늘 강한 건 아니거든요. 특히 나 때문에 내 그 직원들이 고생한다 그러면 그렇죠. 진짜 고통스럽거든. 그렇죠. 예. 근데 뭐 아직까지 아이들이 대학 다니고 공부하고 있어서 저는 뭐 그런 거는 생각 애들한테 진짜 고마워하셔야 되겠네. 그럼요, 예, 애들한테. 제가 41살에 첫 애가 태어나가지고. 뭐 저는 뭐 우리 아이들 때문에라도 예. 그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한참 싸움하다가 그 법정 구속도 당했습니까? 그랬죠. 예. 예. 그 어떤 상황이에요? 현직 시장을. 예, 지난번에 제가 저 박사님 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도 많이들 보셔야 되는데 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심각한 문제는 사법부와 언론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게요, 예를 들면 어제 이제 조국 네. 그 법무장관, 예. 저는 그분에 대한 약간의 그 뭐 또 연민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건 인간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그 말하자면은 뭐 강성이 좀 아니에요, 사실. 이재명에 네. 대해서만 강성이었지. 네. 저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 이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저의 법정 구속과 2심에서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안 됐잖아요. 글쎄 법정 구속 안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당원 379명을 모집한 것, 저 정치인인데, 네. 전 정치인은 저를 지지하는 당원을 모집을 하는 게 정치인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그렇죠. 기능입니다. 당에서는 계속 또 그걸 권유하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저를 아끼고 저를 지지하는 몇몇 열성 당원이 네. 저를 위해서
당원 379명을 모집했어요. 400명도 아닙니다. 379명입니다. 예. 그 379명을 모집한 것을 제가 우리 그 공무원한테 네. 그것도 정무직 공무원한테 보고를 받고 네. 그 공무원한테 좀 더 뭐 모아보지라는 지시를 했다고 제가 간접 그러니까 이 당원 모집에 간접적으로 개입을 했다고 저를 1심에서 예.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공무원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했다. 그렇죠. 공무원법 예. 위반이다. 지방공포 위반이다. 아, 근데 이거는 그래봤자 만약에 이게 유죄로 그 인정이 되더라도 벌금 정도 나오는 건데. 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1심에 네. 그러니까 법정 구속이야? 이건 저는 그 당시에 판사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가 있는 가수 이름과 비슷한 이문세 판사입니다. 아, 이문세.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정말로 염원하는 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직 시장을 법정 구속을 했어요. 당원 379명 모집했다고. 네.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들었네요. 정법전 TV. 네. 예. 그분 방송에서 나오는데 이 조국이라는 분은 전직이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이분은 혐의 내용이 17개인데 혐의 내용 17개 중에 12개가 유죄래요. 유죄. 예. 예. 그래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고 1년 만에 또 2심에서 똑같이 징역 예. 2년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뭐 대법원까지 봐주는 거예요. 법정 구속 안 해요. 사실은 2심까지는 사실관계도 다투지만은 그래서 뭐 피고인이 뭐 증거도 제출하고 변론도 해야 되지만 이게 이제 대법원으로 가면 본인은 출석을 안 해요. 할 일이 없어요. 이게 법리적으로 잘못됐는지만 이 서류상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자는 일단 당연히 법정 구속 시켜놓고 대법원 뭐 상고를 하든 말든 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불구속이야. 굉장히 이례적인 구속이야.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저의 구속에는 그 당시 판사가 이문세 판사인데 두 가지라고 저는 분석을 해요. 네. 하나는 그 판사로서의 이분이 그 자격이 좀 의심스럽지 않나. 이를테면은 뭔가 감정과 편견이 있는 거잖아요.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저를 법정 구속했다면 현직 시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고 저를 법정 구속시켰다면은 그게 대선을 며칠 앞두고였어요. 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쨌든 저를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그 법정 구속을 했다 그러면 이분은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진짜 법관 자격이 의심되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 당시 대선이라는 그 굉장한 일을 놔두고서 혹시 이재명과 이재명 그 그룹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이건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건 사법농단이 되는 거죠. 농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법농단이 되면 뭔가 이재명 쪽에서 압력을 가했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죠. 그렇죠. 심각한 불법이죠. 그건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법 질서가 붕괴됐다거나 사법 질서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면 심각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세. 네. 이문세. 이름 외우기도 좋네. 예. 이문세. 그러니까 이게 뭐 어제 저는 조국의 지난번에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그 영장 기각 뭐 이거는 뭐 또 차치하고 그래도 그것도 뭐 말도 안 되지만 뭐 송영길은 구속시키고 이재명은 뭐 불구속 기소하라고 하고 그것도 사법적 정의를 우리가 그 공정성 내지는 신뢰를 하기에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뭐 저는 이 조국 이분의 그 법정 구속을 안 한 전직이잖아요. 그리고 혐의 사실도 되게 중하고 저 당원 379명 모집했다고 현직 시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시키고 이분은 그래도 끝까지 놔두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다음에 또 언론 아마 저는 뭐 자유우파라는 표현을 뭐 그렇게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쪽 사람이 그렇게 해서 법정 구속을 면했다가 하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언론이. 그렇지. 근데 보면 거의 안 나와요. 왜 이분이 법정 구속을 면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비판 기사나 해설 기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점에서 이런 게 났었나.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해서 막 벌떼같이 이
조그만 걸 가지고 막 난리 나는 거에 비해서는 네. 너무 잠잠하고 조용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 언론이 이래도 되는 거죠. 대통령만 하나 달랑 바뀌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뀐 게 별로 없다. 이걸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계속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예. 그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총선 잘못되면요, 이거 네. 진짜 나라가 어디로 갈지. 그냥 말짱 도는 예, 거죠. 예. 근데 이때 그 법정 구속이 된 다음에 얼마나 사셨어요? 하여튼 2심 재판부가 풀어줄 때까지 57일간 살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 보석으로 저를 내주었으니까. 예. 그래도 뭐, 1심 재판장 그 이문세 판사보다는 그래도 양심적이고 합리적이었다라고 봐야죠. 하여튼 57일간의 현직 시장이 법정 구속당하는 예. 초유의 사태를 겪고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다시 일어서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그 이제 언론 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 어쨌든 있었잖아요. 이재명이랑은 4년 넘게 싸웠다 하더라도 어쨌든 예. 크게 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 있었는데 예. 그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들이 우리 자유파를 향해서 계속해서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차도 살인하려고 그러고 그런 짓들을 계속했어요. 이게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때도 내부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집단 배신과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그냥 힘없이 끌려 내려와서 감옥에 갔고 4년 9개월이에요. 감옥살이한 게.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전당대회죠. 이건 누가 봐도 나경원이 이기는 선거였는데 아니 뭐 갑자기 해가지고서는 이준석이가 당권을 잡고 난 다음에 그 이준석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사실 그렇죠. 대선 질 뻔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은 끝내는 이자가 탈당해서 지금 입만 열면 윤석열 대통령 욕보이고 있고 공격하고 국민의힘 조롱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걸 그 더불어민주당 진영에서 봤을 때는 진짜 참 고소하다. 야, 이준석이 잘한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 저는 뭐 탈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예. 워낙 시끄럽게 하셔가지고 네.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그걸 고소하게 생각하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기억은 예. 거의 없는데 예. 최근에 들어서 이제 예. 오늘도 진짜 우리 언론이 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하는 정말 극단적으로 감정을 표출하는 네. 이성을 상실한 듯한 그런 극단적 감정의 표출들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온갖 꼰대 출연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네. 이 언론도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갖다가 해야 되겠지만 이 언론이 정말 국가를 생각하는가? 저는 이런 심각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우연히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극단적 감정 표출을 했잖아요. 거의 정치적 쓰레기 같은 말들이잖아요. 근데 이 쓰레기 같은 단어들과 그 쓰레기 같은 감정의 표현이 그렇게 자주 언론에 의해서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언제까지 그 정치 쓰레기 말에 대한 공해에 우리가 시달려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겪고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이제 제가 이제 언론 생활 한 40년을 했는데 보시면 그 시사 뉴스나 시사 토크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그러면 밑에 자막이 계속 나와요. 뉴스 때도 내내 자막 나오죠. 네. 토크할 때도 계속 자막이 나오죠. 그렇죠. 그 자막을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은 대개 20대, 30대의 젊은 작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감성에 맞는 거를 골라내는 거예요. 예. 아예 없는 거를 칠 수는 없지만 예. 이렇게 막 배설하듯이 쏟아내잖아요. 그럼 그 중에 그 사람들의 감성에 딱 맞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골라내거든. 되게 심각해요. 네. 이거. 왜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언어의 그 구조에 네. 의해서 이렇게 그 사고가 네. 또 작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작용과 반작용으로. 네. 그런데 선하고 아름답고 그 다음에 좀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는 그런 그 단어와 그런 문장보다 그렇게 그냥 극단적 감정을 표출해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그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쏟아내는 그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접하면서 살면 네.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공예예요. 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네. 이런 정치인들을 전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예. 그 이제 우리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 자유파가 국민의힘이 압도적 승리를 하고 나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지금 이제 방송 말씀하셨으니까 요즘은 시사를 주로 정치 시사를 종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렇죠. 뭐 KBS, MBC는 거의 시사 프로그램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9시 뉴스 정도죠. 그렇죠. 밀렸죠.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시사를 하는데 종편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종합편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KBS, MBC처럼 드라마도 하고 예능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다 하는데 시사도 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평균 보면 말이죠. 종편이 하루에 그 8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를 시사를 편성을 해. 예. 시사 정치 쇼 같은 거, 토크쇼 같은 걸 편성을 해요.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근데 이유는 뭐냐면 돈이 안 들어 이게. 근데 그렇죠. 시청률은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많은 그 사실은 이 자격 없는 평론가들 제 눈에 보기에는 네. 저 사람 평론할 자격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하는 사람들 또는 막 이 당 저당에서 뭐 이 지도부 눈치 보면서 공천이나 어떻게 한번 받아볼까 하는 사람들이 대거 패널로 나와요. 예. 나와가지고 자막에 한 번이라도 자기 말하는 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극적인 얘기, 그렇죠. 선정적인 얘기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름 알리면은 공천 받아. 저 더불어민주당의 그 국회 공천 받아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자들 상당수가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국회의원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상대하는 그자도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자도 계속 그것만 즐기고 있죠. 아,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 예. 대통령 탄핵 얘기 계속 네. 해가면서 그냥 초헌법적 얘기를 뭐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또 나름 잔머리는 돌리니까 뭐냐면 조금 하다 보면 무슨 말을 하면 언론에서 뉴스로 키워준다는 걸 알아. 그렇죠. 그 언론 코드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옳다구나 하고 이 언론에서 특히 좌편향 이 언론에서 열심히 받아서 막 증폭시켜줘. 확성기처럼. 예. 이 악순환의 구조가 있어요. 예. 이걸 끊어내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제가 그래도 정치 꽤 오래 했어요. 네. 1990년 3당 합당 이후에 했으니까 예.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식의 변화를 해왔고 네. 정치인들의 충원 구조가 어떻게 해서 점점 더 하향화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잘 해결해 봐야죠. 알겠습니다. 또 극복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 지역에 그 김용민인가 하는 자죠. 네. 예, 현역이. 제가 요즘 보면 지금도 여전히 그 언론에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말들 가지고서 이름 오르내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용민이가 아주 대표적으로 그런 자였는데 요즘 언론에서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안 나오죠. 예, 본인의 그 개인 방송 같은 게 있는데 예. 그걸 그곳에서 또 계속 예. 지금 그거 예. 말고는 예. 거의 안 나오거든요. 예. 그 왜 안 나올까 제가 봤어요. 네. 조광안이 나타나고 나서 안 나오더라고. 이게 쫄은 거야 지금. 뭐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예? 이럴 때 박수 쳐야죠. 이게 우리 고성국 박사님의 그 분석력과 통찰력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예리하십니까? 특히 이 대목에서 예리하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원희룡이 인천계양 딱 가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뭐 도망도 못 가고 지금 지금 꼼짝없이 지금 잡혀 있게 생겼잖아요. 그런 식의 효과가
남양주시에서 조광안의 출마 자체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예. 저도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는데 오늘 박사님께서 이 예리하고 날카롭게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주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예. 예. 전체적인 분위기 어때요? 우선 저는 이제 우리 남양주시가 예. 그동안 침체돼 왔고 그 수도권 도시 중에 가장 뒤처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시장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시장을 하려고 예.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남양주에 지하철이 없는 거예요. 아하. 1호선부터 9호선까지 하나도 없어요, 남양주. 그래요? 예. 여기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예. 그러니까 경춘선로고 경의중앙선. 국철만 있구나. 국철만 있었어요. 이게 제가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분류를 잘 해주면 식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냉장고에 시간표를 붙여놓고 타러 가면 국철입니다. 근데 그냥 운동화 신고 나가면 지하철입니다. 그러네. 그런데 우리 남양주는 지하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작할 때가 이미 64만 5만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64, 5만 되는 도시에 지하철이 하나도 없는 것은 이거는 이 남양주라는 도시가 최악의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시장 시절에 모든 것을 집중한 게 지하철 시대를 열어야 된다. 네. 지하철 시대를 열지 않는 한 남양주의 미래는 없다. 해서 제가 3기 신도시를 남양주로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왕숙 신도시에 6만 6천 채, 거의 7만 호 정도의 가장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우리 신도시를 유치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것이 GTX B 노선을 남양주에 줘라 했어요. 왜? 네. 선교통 후 입주기 때문에. 그래서 GTX B 노선이 원래 청량리까지만 오게 돼 있다가 네. 남양주까지 연장이 된 겁니다. 그래요? 예. 제가 시장 시절에 해낸 일입니다. 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지하철 9호선을 남양주까지 연장시켜가지고 네. 저기 진접선 4호선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제가 시장 시절에. 그 다음에 또 그 잠실에서 오는 8호선이 별내까지밖에 안 오는데 네. 제가 그거를 더 연장시켜가지고 4호선하고 연결시켰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환승이 되는 거네, 그럼. 그렇죠. 연결됐으니까. 그래서 완전한 남양주의 지하철 시대를 만들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그 GTX DEF 노선이 전부 제가 시장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굵직굵직한 네. 철도 전문가들하고 기본 계획을 확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남양주에 제가 철도의 볼모 시대에서 네. 완전히 GTX 노선 4개, 그 다음에 지하철 5개의 노선을 그 경의중앙선, 그 경춘선까지 합치면 5개예요. 네. 이 갖추는 철도 교통의 허브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그걸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근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길이 이렇게 철도가 놓여진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그 2030년까지 다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하셔야지. 마무리를 제가 해야죠. 네. 그래서 그거를 시민분들께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제가 계곡 정비 그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도 아무도 엄두도 못 냈던 그 계곡과 하천을 완전히 말끔하게 정리해서 공원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거 갖고 이재명이랑 싸우셨던 거 아니에요? 예, 이재명이가 지가 한 것처럼 이렇게 내다바위를 치다가 전문용어로 적정하는데 아니 전문 용어입니다. 소매치기.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논문 표절 같은 거죠. 그런데 그걸 제가 이제 해냈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불법 감사에 결단코 맞섰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제가 보여주었던 그 추진력과 또 정직한 이미지를 많은 시민들께서 향수처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다니면 많은 시민들께서 저를 격려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거에 굉장한 힘을 얻고 있고요. 조광안을 인천 계양으로 먼저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원효역이 먼저 가는 바람에. 예. 아니 제가 그 원장관하고 가깝거든요. 친하고. 그리고 이제 원장관이 저한테는 후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장관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역구를 하면서 이 계양은 나도 저희 당에서 가서 이재명과 한번 붙어봐라 하면
용의가 있다. 어. 다만 우리 남양주 시민분들이 마음에 좀 걸린다. 왜냐면 남양주에 그 유능한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 지하철 노선 그렇게 끌어들일 때요. 네. 남양주 국회의원들, 지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어느 누구도 그렇게 노력해 준 사람이 없어요. 저를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막상 결정 나고 났더니 현수막은 본인들이 제일 지금들이 먼저 먼저 걸지. 예. 그리고 뭐 방송에서 떠들고 아무튼 뭐 그랬는데 그런 얘기 있어요. 네. 중앙에서 그냥 고생했어. 뭐 네. 다리 하나 끌어오려고. 예. 그리고 내려갔더니 프레카드는 다른 사람 이름 프레카드는 다 걸려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일하느라고 중앙에 묶여 있는 사이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 뭐 기왕에도 용의가 있다 그랬는데 원희룡 장관께서 예. 본인이 한번 붙어보겠노라고 하시니까 동생 먼저 아우 먼저 형 먼저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원 장관께서 하시고 저는 뭐 우리 그 대통령님을 그 말도 안 되게 그 초헌법적 발상으로 그리고 거의 헛소리 같이 그 뭐 임기를 뭐 단축시켜야 이자가 된다고 제일 그러고. 먼저 탄핵을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예. 대중지표에서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녔던 자가 바로 이 지역의 김용민이라는 현역 의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정 그게 그렇게 떠들고 싶으면 국회에서 하지 말고 어디 뭐 저기 그 광야 가서 운동장 같은 데 가서 하라고. 어쨌든 제가 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제가 좀 그 정리를 갖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우리 남양주시 시민들께서 알아서 김용민이를 탄핵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고성범이 눈치 본다 그랬죠. 예. 예. 빨리 끝내요. 언제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저자가 지금 아까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마무리에 한 말씀 몇 하셔야 마디 더 되겠어요. 해야 돼요. 예.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이번 4월 10일 선거는 정말 국가의 운명을 가늠하는 선거입니다. 그 어느 선거보다도 이거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요번에 뭐 정권 견제가 아닙니다. 의회 독재 내지 의회 독주를 요번에 청산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이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그 586 운동권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입법 독재와 그 정책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슬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굉장히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그 586 그 권력의 맛을 본 의회 독재자들이 지금 이재명이라는 단군 이래 최악의 비열한 정치인을 등에 업고 기생해서 그저 국가가 어떻게 되든 나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 누려야 되겠다는 그 집착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은 이번 선거는 굉장히 전 심각해진다고 생각합니다. 586에 의해서 장악된 대한민국의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586에 의해서 독주돼 있고 독재가 돼 있는 독재화돼 있는 그 민주당을 심판하지 않는다면은 이 국가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의 지금 그 대표로 있는 단군 일의 최악의 비열하고 저급한 정치인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솎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배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비밀 하나 공개를 해야 되겠어요. 아까 정치를 90년부터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방송 생활을 90년부터 시작했어요. 58년 2월생이고, 제가 58년 3월생이에요. 생일이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7살이 다 들어갔어요. 예, 조광아는 저의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한테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음을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